지난 시간 제가 무명 강사 주제에 건방지게 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건방지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예능인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참여합니다. 예능은 그렇다 치고 강의도 안 되고 예능도 안 되고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외모도 안 되는데 발음도 안 되냐고 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왜 이렇게 간신 같냐고 합니다. 대인배 같은 웃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여합니다. 반성합니다. 지난주에 취중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말 전에 술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방지게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줄이도록, 그리고 좀 더 여성스럽게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진행을 하던 댄디한 돼지 강명신 노무사가 집을 나갔습니다. 돼지 키우러 갔나요? 친구 만나러. 돼지들? 돼지 키우러. 고양이 시골이라고 했는데. 저번 주 우리가 너무 쪼아댔나? 너무 좋은 것 같긴 해요. 마음이 여려 너무 이 친구 이거. 아무리 후배라고 그래도 그렇지. 후배도 사람이에요. 인적 자원 관리에서 보면은. 농담이고요.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좀 큰 일이 있어서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진행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어쨌든 기다리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계실까 봐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강명식 노무사님 기다리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제 주변에 있습니다. 어쨌든 마포 근처에서 뿔테 안경을 쓰고 댄디하게 생긴 약간 통통한 그런 사람이 지나다닌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좀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나간 돼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또 일이 하나 생겼죠. 지금 이 공간이 지금 아주 낯선데 지금 저희가 골방에 와 있고 아주 시험적인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민중의 소리가 드디어 저희를 내쫓았습니다. 민중의 소리 나빠! 이 좌빨 방송. 와, 용감하다. 용감해요. 사실은 오늘 민중의 소리 녹음실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요. 녹음실을 쓰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초로 한번 시도해보는 시험 방송, 지금 어디 골방에서요. 지금 아이폰 켜놓고 지금 아이폰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아마 뚝 떨어졌는데 언젠가 이 빚은 민중의 소리에 갚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부터 하시죠. 오로지 고득점만 추구하는 가장 수험 적합적인 강사. 외모는 안 되지만 영혼이 아름다운 강사. 한림법학원의 노성봉 강사입니다. 와! 왜 박수 안 쳐요? 예, 사람보다 벽을 더 좋아하는 무생물 친화 강사 하우패스의 저평가 무명 강사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법학원 미모 3위를 맡고 있는, 그리고 이 방송에서는 웃음소리 효과를 맡고 있는 이혜선 강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 저번 주 나간 거 중에 이제 편집이 됐는데 요 미모 3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실 그 부분을 이제 보니까 편집을 했더라고요. 네. 한림법학원에 여자 강사분이 2분이시죠? 네, 두 분인데요. 제가 3위가 된 이유는 이제 그 가운데 남성 노무사님이 2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저를 제치시고. 예, 그런 슬픈 얘기를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잘라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본인 얘기만 뒤에다가 편집을 넣고 아, 자기 방송 분량만 챙기자. 그렇네요. 아쉬우면 네가 편집을 배우라니까. 내가 요새 잠도 못 자.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분 알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저기 퇴직금 받아서 스튜디오를 차릴까 지금 고민하고 그 저번 시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진행하면서도 그랬고 방송 올라가고 나서도 그랬는데 이제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좀 했었어요. 강사인지 개그맨인지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일주일간의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뭡니까? 저는 웃기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강의는 누가 합니까? 뭐 강의는 누군가 하겠지. 노무사가 셋인데. 뭐 노성부 노무사님은 뭐 저기 아까 참여하시면서 또 뭐 부연 설명하실 거 없어요? 저도 이제 부연 설명은 저도 이제 외모를 승부하고 싶다. 아니, 그럼 죄송합니다. 저 4위로 밀려나요? 이제? 빨리 서열 2위를 제껴야 한다. 음, 그렇습니다. 무섭네요. 한림법학원은 외모 경쟁이 치열하네요, 정말. 예, 수강생보다는 일단은 외모로. 외모 경쟁. 이 한림법학원 강사분 두 분을 모시니까 이제 한림법학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우패스 강사님 예, 모셔오십시오. 하우패스 그 PS 몽테 3층에 있습니다. 2층에 탁구장이 있고요. PS 몽테가 그 신림동 근방에선 가장 유명한 빵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합격의 법학원 옆에 있습니다. 예, 찾아오시는 길은 합격의 법학원에서 베리타스는 어딨죠? 베리타스. 베리타스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합격의 법학원에서 그 서울대 쪽으로 한 100m 정도 100m가 아니에요. 한 20m 이렇게 있으면요. 그 골목길 하나 차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저쪽은 뜨거운 열기, 이쪽은 뭐 차가운 냉기. 자, 오늘 진행할 부분은 이제 직무죠. 예, 직무 관리에 대한 직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직무는 이제 크게 보면 직무 분석, 그리고 직무 평가, 직무 설계 이렇게 나눠지죠. 일단 저희도 진행하는 순서는 직무 분석, 분석, 평가, 설계 요 순서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네. 명신아 돌아와! 힘들다 야! 1인 2역을 하고 계십니다. 형이 밥 사줄게! 자, 먼저 직무 분석에 대한 대략적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고득점만 추구하고 그런 강사이기 때문에 기출을 한번 보면은 직무 분석은 기출부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거 기출이 일단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은 직무 분석이 이 직무 분석에서는 2000년 이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1년째 안 나왔습니다. 그럼 12년째 나오냐? 두 가지가 있죠. 10년이 지났으니까 안 봐도 된다와 10년이 지났으니까 봐야 한다와. 근데 전 후자 쪽에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무 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사관리에서 직무와 사람 간의 두 가지의 큰 축인데 그 중에서 직무 분석이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그래서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다 찍는 거죠. 이 저인망식으로 저의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직무에서 시험에 나온 거는 직무 분석의 이 중요성과 기법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 능력주의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논술하죠.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이 끝나셨으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어쨌든 말씀이 참 길어요. 그리고 느리고 제가 수업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내가 뭐라고 하면 또 삐져가지고 명신이처럼 또 다음 주에 안 나올까 싶어가지고 지금 말을 못 하겠고. 저 대인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직무 분석이니까 일단 직무가 뭔가부터 좀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직무가 무엇이냐? 직무 일이죠 일. 영어로 job 아닙니까? 워크? 잡. 태스크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의 범주에서 어느 수준인가. 그러니까 뭐 물컵 나르는 거 요런 게 직무냐? 아니면은 비서일? 아니면은 그냥 사무직? 요걸 직무라고 하는 거냐? 요거에 대한 그 위치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일단은 하는 행동 최소 단위는 이 교과서에 안 나오는데 모션 동작이 있고요. 동작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아 동작 사진 찍을 때 V 모션 예, 그 모션이 모여서 이제 이 관련된 동작들의 결합 이것들이 이제 요소가 되고 요소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요소. 찍기 아싸 그 다음에 그러한 요소들을 결합해서 과업이 되고요. 아 과업은 또 사진 찍기에서 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요소라고 하는 거는 사진을 찍고 찍는 찰칵. 찰칵. 그리고 과업은 사진 찍는 거. 찍는 일 예.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업이 그 다음에 그 과업들의 합친 게 직무. 아 그러면은 사진 4의 1? 찍세. 너 찍세 해라. 찍세 담당. 예. 그것이 직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기업에서 중요한 거는 종업원들을 이제 일을 시켜놨는데 사장 입장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니네들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제가 10여 년 넘게 회사를 다녀본 경험으로는요. 그런 경우에는 사장님이 궁금해합니다. 사장님 뵌 적 있으세요?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궁금해요. 사장님을 뵐 수 있을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사장님은 저를 출근하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여기에 출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 저희 사장님 출근하시죠? 아 그러세요? 예. 좋은 회사구나. 아 그럼요. 그렇구나. 1년에 몇 번이나 출근하시는데 사장님? 자주 나오세요. 아 그렇구나. 사장님이 애착이 많으시네요. 회사 얘기 그만하지. 나 지금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장님이 돈을 주면은 일단 사장님이 자기 돈을 돈 주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도대체 뭘 할까? 이게 어떤 일 하냐? 이게 바로 직무 분석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은 그렇게 보시면은 되는데 이제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네가 무슨 일 하느냐라고 하려면 일단은 무슨 일 하냐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수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집된 정보 이것들을 이제 이 분류를 해야죠.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의 기법이 나오고 그렇게 된 결과물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직무 정보의 수집 방법은 두 문자로 관면 질작 중이죠.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저기 급하게 가시는데 네. 이제 하나하나 좀 보자고요. 예. 자 그래서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어쨌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다. 분류하고 정리하고 뭐 짜맞추고 종합하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되게 장황하게 해주신 거고요. 그런데 그 직무 분석을 왜 한다고요? 목적이 있죠. 당연히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 직무 분석을 왜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뭘 그렇게 일단은- 찾아? 분주하신데 머리에 안 들었어. 오늘 뭔가 분주하세요. 왜 이렇게 자꾸 종이 제가 요새 지금 저기 있잖아요. 제가 평일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평일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주말반을 했어요. 저번 주에 욕 먹고 지금 책을 지금 2권을 가져오고 그리고 자료를 지금 그리고 했는데 어제 또 이 시험 날이었잖아요. 신림동 사보 시험 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어제 저녁에 친구가 시험 본 친구를 위로해줘서 또 곱창을 또 12시까지 구워 먹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곱창 취중 먹고. 진행하시는군요. 취직은 아니에요. 전 술을 못하기 때문에 맥주 몇 잔 약간 먹고 왔는데 아침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는 이유를 일단 살펴보면은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방출 차원에서
다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길게 해도 됩니까? 요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확보 쪽에 직무 분석을 어떻게 써먹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 쪽에서 그러면은 직무 네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알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다른 데서 데려오겠죠. 모집을 할 때. 그쵸. 똑같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직무가 들어온 사람 중에 잠깐 여기서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확보 쪽 들어가면 이제 모집과 선발 과정에서 모집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고가 나오고. 그 예.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있어야 그런 사람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신입사원 조기 이직 방지도 그쵸? 좋겠죠. 예. 그런 점을 설명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직무에 대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뽑을 때도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겠죠. 알려줘야. 그러한 측면.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대규모 공채 방식이기 때문에 이 들어온 사람들의 적성에 맞는 사람을 또 분류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직무 분석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회사에서 직무 분석을 해봐야 몇 명이 필요한가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력의 그 앞에 모집과 선발 전에 수요와 공급의 예측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모집된 사람을 배치하는 과정에서도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 확보 측에서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죠. 부연 설명 뭐 하실 거 있나요? 개발 쪽 설명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지하게. 네.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대학생 대졸 공채된 직원이 처음에 회사에 들어왔다 하면은 회사에서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직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 훈련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예.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알아야 그 개발에 포지션에 이제 들어갔을 때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방향. 그래가지고 교육 훈련의 정보의 제공. 그 다음에 교육 훈련이 잘 됐나 안 됐나의 평가 기준. 그래서 이제 고과 이거를 토대로 해서 잘 됐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직무에 따라서 이제 이 저차원 직무에서 고차원 직무로 설계해 줄 수 있는 경력 개발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의 난이도, 직무의 상대적 가치, 직무 분석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직무 평가하고 연결시켜 생각하면은 힘든 일을 하나, 쉬운 일을 하나에 따라서 특히 이제 우리 조직이 얼마나 기여를 하냐에 따라서 보상 쪽으로 그래가지고 임금을 얼마나 줄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무만 가면 사람들이 성과가 낮아진다 아니면 다 때려친다 그랬을 때 직무가 뭔가 잘못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직무를 재설계하거나 아니면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람을 자를 때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직무가 안 필요한 직무가 필요 없는 직무면은 이 또 조금은 빨리 보내야죠. 이거 인력 방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주 나간다 하면은 이직에 대한 감소 대책에서도 직무 분석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해야 직무 평가나 직무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무 설계, 그래서 직무 구조와 과정 설계에서 개선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또 직무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직무 분석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 관리는 다 이렇게 저번 C줄과 날줄 다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면 돼요. 시줄과 날줄이라고 안 하고 들줄 날줄이라고 그랬었죠. 들쥐 날쥐? 네, 들줄 날줄. 들짐승 날짐승 그 얘기 했었건. 어쨌든 충청도에서는 시줄과 날줄을 들줄과 날줄이라고 이제 한다고 그때 한번 했었고 저번 주에 나온 유행어가 그런 게 있었죠. 회로 꼬시면 회유고 소로 꼬시면 소유고 그래서 너를 소유하겠어 이러면 소를 사주겠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저번 주에 있었는데 진행이 힘든 거구나. 그렇죠. 명진아 돌아와. 술도 사줄게. 쏟아질게 소유하려고. 이 돼지 새끼 이거. 대유 자 여기서 저기 한 번 더 좀 삼류 삼겹살 사줄게. 그만해. 삼류야. 그래 난 삼류야.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좀 덧붙일 만한 얘기가 떠오른 게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을 하면 우리가 이제 다 이게 확보 쪽이든 개발 쪽이든 뭐 유지 방출 뭐 다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애초에 직무 분석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초반에 개발 측면으로 직무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직무를 가지고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나중 되니까 이게 다용도로 쓰이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무 분석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점점 불어나요. 그러던 것이 이제 예전에는 그냥 직무 내용만 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이제 방출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직무가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냐, 시간 단위로 어떻게 쪼개지냐, 한 사람 일이 많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사람을 이제 어떻게든 방출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고민에서 출발하는 직무 분석 요소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업에서 직무 분석할 때요, 직무 분석 해야지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깨가 막 결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라는 거야. 이제 이런 고민들 때문에 위에서는 되게 직무 분석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목적이 처음부터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서 포인트, 고득점의 포인트. 직무 분석에서 이제 결론이에요. 성공적 운영 방안에 금방 이현우 노무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공적 운영 방안 결론에 딱 이걸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직무 분석 시에 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방안에서 직무 분석을 하지 말고 목적의식의 부재 이런 것들을 기술해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실패 원인이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이걸 통해서 성공적 운영 방안은 그 목적에 맞게 구체적이고 목적과 전략과 목적에 맞게 비전을 제시해서 직무 분석을 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딱 맺으면은 좋아요. 보기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교수님이 보기에도 실무와 이론을 적합한 수험생이구나 이런 느낌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야죠.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이제 흐름으로 쭉 한번 진행을 해보죠. 일단은 정보 수집 방법? 수집의 방법에 이 관찰법 이거는 뭐 간단하죠. 관찰법 보고 이제 그냥 보고 옆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뭐 이거를 저는 이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생각을 못해서 그냥 암기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하면은 옆에 가서 보고 있는 거 관찰법 그 다음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법 그 다음에 질문지 만들어가지고 돌려서 질문지에다가 체크하시오 질문지법 그 다음에 작업일지에다가 보통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업 기록법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그래서 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좀 세련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 중요 사실 기록법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말씀해주신 기법은 모두 자료를 수집하는 기법인 거죠? 보통 그렇죠. 수험생들이 처음 공부하시면 이 자료 수집 기법 자체가 직무 분석을 하는 기법이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분석 기법이라는 거, 자료 수집 기법이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다시 설명하는 거는 분들 너무 힘들게 하나요? 이러면은 이제 네, 길어지기 시작한.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유형 같은 거를 기술할 때 그 개념만 기술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러는가요? 장점과 단점은 믹스해서 해야 하는데요. 회 한 번 더 사주고 보내라. 저 까다롭습니다. 삼겹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점하고 단점을 하면요. 관찰법은 일단은 사람을 이제 보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이 장점은 육체적 관찰이 가능한 사람들이 가능하겠죠. 이 점을 생각하시면 이제 육체적 활동이 관찰 가능한 사람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직접 보니까 보고 기록하니까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문제는 너무 이제 저 바라보고 말씀해 주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러워요. 정신적인 활동 네. 특히 우리와 같은 노무사들 옆에서 뭐 하고 있는지 이 법리를 구성하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적 활동, 육체적 활동은 이제 그 육체적 근로자의 동작이나 모션 같은 건 이제 관찰 가능하지만 정신적 활동은 관찰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관찰을 하려면은 사람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이게 누구든지 지난 시간에 호슨 실험에 나온 것처럼 보고 있으면은 더 잘하게 되는. 그래서 신뢰도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게 또 보고 있으면 이게 방해되잖아요. 아 귀찮게 막 누가 보고 있으면은 아 이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작업에 방해가 되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장점은 실시하기 쉽고 간편하고 뭐 이게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옆에서 보고 적으면 되니까 이러한 점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물어보니까 직무가 이제 관찰법은 이 짧은 직무, 생산직이나 이런 분들이 가능한데 면접법은 이제 직접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의 시작과 종료가 긴 경우, 그다음에 직무 수행자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정신적 활동 같은 것도 이제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나 면접은 항상 솔직하지 않죠. 이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얘기를 한다는 거. 이현우 노무사님 저기 면접 뭐 하신 얘기. 아, 이건 직무 분석 때문에 그거 면접한 건 아니고요. 예. 아니 직무 분석 때도 면접하시지 않나? 회사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직무 분석 개판으로 한 거 다 안 돼. 안 돼.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법. 직무수행자가 이제 질문지를 나눠줘가지고 질문지 안에다가 원하는 정보를 물어보는 게 이제 질문지법이죠. 그래서 질문지법은 관찰법이나 면접법하고는 다르게 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되게 장점이 있죠. 시간과 이 비용의 장점 이렇게 되는데, 단점은 일단은 질문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질문지 만드는데 이 정확히 이 정확한 내용을 담냐 이런 질문지 구성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의 없이 질문지 해주잖아요. 이런 신뢰도의 문제. 특히 갑자기 또 딴소리를 셀 것 같은데, 이 우리 시험에서도 네. 이 질문을 제대로 못 읽고 이 딴 답을 써놓고 나오시는 분 많아요. 네, 그렇죠. 자기 인생이 달렸는데도 인생이 닮은 이 인생에 걸린 질문도 이 잘못 읽는데, 이 직무 분석한다고 이 질문지 잘 읽을 것 같아요. 이 그런 점. 그래가지고 그런 점. 그래서 이제 그게 일명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죠. 이 네. 출제자의 의도와 이 답변을 하는 사람의 의도. 그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기 전에요. 예. 질문지법 얘기가 나와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들어갔다가, 저는 뭐 질문의 의도를 뭐 잘못 파악한 건 아니고 사실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질문이 뭔지를 몰랐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네. 그때만 해도 중간고사요? 예, 중간고사 때. 네.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우리 시험 보는 답안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한 2장, 3장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뭐 내가 뭐 고향에서 공부하러 올라와가지고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들, 어쨌든 좋은 가르침 받았는데 공부를 내가 안 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썼더니 나중에 교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또 친히 물어보세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래서 예, 저 이현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첩에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자네는 내가 자네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계속 기억하겠네. 앞으로 내가 강의하는 수업 들으면 당신은 무조건 F야! 뭐 이러면서 질문지하니까 그 생각이 좀 나가지고요. 작업기록법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작업기록법은 이제 작업자가 매 수행하는데 이제 작업일지나 뭐 메모 이런 것들 쓰잖아요.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부대일지 맨날 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대가 뭘 했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장점은 이게 이제 일하고 바로바로 쓰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 아주 월등하죠. 다른 기법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한데, 단점은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적이 일시에 기록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한 거에 대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획득할 수 없는 문제점, 획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 근로자가 작성한 작업 기록지를 이제 그걸로 분석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렇다는 거고, 이제 중요사실 기록법, 이거는 이제 직무 수행자가 직무 행동 가운데 효과적인 행동과 비효과적인 행동을 구분해서 사례를 수집하고 그 사례에서 성과의 효과적인 패턴을 분류하는 거. 어려워요. 이런 행동은 되게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더라,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뭐 일을 할 때 뭐 필요 없는 행동들, 뭐 화장실 가고 뭐 이 농담하고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조직의 목적 달성에 어떤 게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들만 이제 패턴을 추출해줘. 이래가지고 이걸로 이제 직무 성과와 이 행동 간의 이 관계 이런 것들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추출하는 건데, 이 장점은 당연히 이제 직무 성과가 효과적인 행동을 추출하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게 우리 조직에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지만 단점은 이러한 이제 일단 행동을 다 수집해야 하니까 그 행동들을 분류하고 파악하고 어떤 게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 분석하고 이런 과정들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 평가하기에 이제 자료를 활용하는 데는 좀 괜찮은 방법이겠죠. 예, 중요사실 기록부. 결론. 항상 결론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론은 다 일장일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론에는 항상 이 경영학적 답안지는 이 중간 부분 항상 네. 절충선을 지어야죠. 그래가지고 어느 방법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 복합적 결론. 사용을 해야 한다. 혼합법. 네,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조직의 전략과 목표에 따라서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예. 공부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예. 제가 이 각각의 기법의 장단점을 어떻게 외웠냐면 당신 실수라고 아세요? 타당성, 신뢰성, 실용성, 수용성 이거를 그 약자를 따가지고 당신 실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 기준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 장단점을 기술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외우기가 쉽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예. 관찰법 같은 경우에는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예, 시간과 예, 비용이 많이 예. 드니까요. 그 대신 내가 직접 관찰한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수용성이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좀 약간 답안지가 되게 체계가 잡혀 있는 느낌? 틀이 이제 좀 잡혀 그렇죠. 있으니까. 기준을 잘 잡으면 체계가 잘 잡히는데 이제 기준을 잘못 잡고 이제 그걸로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면 산으로 가는 방향이 항상 되니까. 이 걸그룹에서 센터가 중요하죠. 저는 저 티아라 좋아합니다. 아, 티아라 센터 누굽니까?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누구였더라? 좋아한다면서 멤버 이름도 저는 누구였죠? 저는 아 예전에 지연을 좋아했는데 요새는 은정이요. 은정. 은정. 저는 오렌지 카라멜 좋아합니다. 김수현 짱, 김수현. 그 오카. 일단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예. 자,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인사관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걸 한다라고 일단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분석 기법을 활용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그 분석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순서는 그러니까 고민은 목적부터 쭉 가지만 실제 실행은 반대로 이제 가는 거죠. 정보 수집한 거 가지고 분석해보고 그거를 목적에 맞게 결과를 도출해내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과연 그러면은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뽑아볼래? 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죠. 직무에 대한 이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직무 분석을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갈 길이 더럽게 멀어. 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이번 시간에 이 직무 분석은 2회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여기 뭐 방송도 지금 열악하고 이 네. 상황에서 이 동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게요. 아 죄송합니다. 예, 편제 하시고 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수집된 이 직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죠. 수집했으면 그 정보만 수집하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이 복사집 다니면서 찌라시만 모으면 아무 의미 없죠. 찌라시를 잘 분류하고 수집해서 이 단권화를 시켜야 한다는 점 맞죠? 이 회사에서도 당연히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단권화를 시키는 작업. 단권화 어떻게 할래? 기업에서는 이제 직무 분석의 기법이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기직관이라고 그냥 기직관. 기직관. 그래서 기능적 직무 분석, 직위 분석, 설문지법, 관리직 직무 분석법 이렇게 세 개인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두 문자는 기직관. 그래서 이제 기능적 직무 분석은 보면은 가장 이제 그 직무 분석을 세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 자료적 측면, 사람적 측면, 사물 측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사람이 하는 직무는 일을 하니까 딱 세 가지가 나눌 수 있겠죠. 당연히 회사에서 자료를 이 자료적 측면 그래서 뭐 복사, 계산, 뭐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람적인 측면 지시받고 뭐 자문하고 이 노무사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어보고 감독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물적인 측면 뭐 조작하고 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사물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으로 분류를 하는 게 기능적 직무 분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이거를 좀 그냥 우리가 연상을 한번 해보면 그냥 그런 거죠.
자료에 대한 일을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나 묶어버리고 사람 대하는 일이다 묶어버리고 예를 들면 뭐 영업이라든지 이렇게 묶어버리고 사물 관련된 기계를 조작하거나 이런 사물에 관련된 일이다라고 묶어버리고 그냥 큰 틀로 그냥 나눠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 일들이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걸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비슷한 일들끼리 이제 묶어주긴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비슷한 일 하는 사람들끼리 교류도 하고 뭐 직무 순환도 시켜줄 수 있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활용은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또 평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사람 관련된 부분에 평가나 이런 쪽하고 또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방법 자체가 좀 한계가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방법은. 그렇죠. 어떤 한계가 이거 있나요? 자체로 그러니까 요 자체로 그냥 나눠 놓고 나서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떤 일이 더 좋냐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사실은 여기서는 좀 그렇죠.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일들이 딱딱 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는 또 아닌데 직무 분석의 목적이 직무 분석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네. 것처럼 확보나 개발이나 아니 너무 다그치듯이 얘기하지 마. 네. 또 안 나와. 저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저한테만 너무 다그치셔서. 돼지야 돌아와. 저희 대화식인데 마주볼 네. 사람이 없습니다. 저 마주볼 사람 공부 내 눈을 봐, 내 눈을. 허경이 형이 그런다면 내 눈을 봐. 허리가 나을 거야. 다리가 나을 거야. 선배님이라 눈 깔고 있습니다. 이무기 애들 연락해봤냐? 이목이 저희 이무기 찾아야 하는데. 한번 알아보고. 예. 자, 직위분석 질문지법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직위 분석은 이 맥코믹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직무 분석 기법에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맥코믹이라는 사람이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직위를 분석하는, 직무를 분석하는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게 근데 187개 항목과 성과 관련 7개 임금 관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데 194개 항목이죠. 이거 교수님 책에 똑같이 나와 있어. 이 숫자 자료이신 분들은 이거 외워서 쓰면은 숫자가 맞아요. 있으면 좀 이 답안지가 퀄리티가 좀 올라가요.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효과.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질문지를 일단은 6가지 이제 분류로 나누죠. 6가지의 이 범주로 나눠서 이 질문지를 나눠줘서 질문지에 따라서 이제 이 직무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제가 엉뚱한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6가지 중에 어떤 건 해당되고 어떤 건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2가지로 나누면 거의 6의 2승. 그러니까 36가지 직무를 구분해요. 상중하로 나누면 6의 3승. 그러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 거의 한 200개 정도? 근데 그것도 5단계로 나눈다 그러면 6의 5승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산더미 같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어지럽네요. 갑자기. 네, 갑자기 어지럽네요. 예. 제가 좀 엉뚱한 상상을 좀 많이 하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정부의 투입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구분해 놓고 또 다른 것도 뭐 몇 단계 구분해 놓고 하면 야, 이거는 완전 일이 엄청 많겠구나. 매코믹이라는 놈은 참 나쁜 놈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냥 예전에 편한 거대로 하지. 맨날 이상한 거 만들고 그래. 그런 것들.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다각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이제 단점은 이러한 점수를 가지고 개별 직무의 성과 표준을 산출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설문지로. 이 얘기는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전화 왔습니다. 아니, 페이스북 자꾸 댓글 달고 그러지 마세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설문지에 나온 점수를 가지고서 어떤 직무가 더 중요하냐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직무는 정보 투입이 높고 육체 활동이 낮은데 또 어떤 직무는 정보 투입은 적고 육체 활동은 높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2개가 어떤 일이 더 중요하냐. 사실은 이렇게 직무 나눠가지고 그거 가지고 등급도 나눠서 직무평가 해가지고 등급도 나눠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임금도 차별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중요하다. 이거는 이쪽 일이 많다. 이거는 저거는 저쪽 일이 많다. 라고 하는 거 가지고 2개를 어떤 게 그래서 더 중요하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이 성과의 표준을 일단은 정해줘야 하잖아요. 하루에 네가 얼마만큼 일을 했을 때 표준이 되는지. 아, 그 얘기 아니구나.
묵편지 이거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이현우 노사님 바닥 들어갔습니다. 네, 드디어 명예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냥 가요. 그래서 이 성과의 표준, 그래가지고 이 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질문지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그러면은 너의 성과는 너는 하루에 이만큼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표준을 정할 때 바로 이것만 가지고 못 한다는 거죠. 직무 분석한 이 질문지만 가지고. 그럼 이 이런 과학적 성과 발표. 표준이 없으면 이게 고가 평가 기준도 없는 거고 결국 보상을 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없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단점.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걸로 직접적인 산출이 어렵다. 뭐 이런 점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 네. 그런 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직 직무 분석법. 그다음 이제 관리직 직무 분석법은 관리직 같은 경우는 이제 직무 분석 질문지법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관리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관리직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지휘하거나 밑에 애들 지휘하고 갈구는 거 이런 거 하거나 밑에 이제 애들끼리 이렇게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으면 조정하고 네.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직원들하고는 다른 일을 하더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 관리직들은 조금 다른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따로 한번 직무 분석 질문지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토나우하고 핀토라는 사람이 208개의 항목으로 질문지를 만들어냈죠. 아까 194개였는데 이번에 208개 숫자가 많이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194에서 208인데 14를 더하면 됩니다. 더 어렵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 왜냐면 왜냐면 187을 외우고요. 네. 거기다가 7을 더하면은 194잖아요. 아 여기에 그다음에 14를 넣었나? 한 단계가 올라가니까 7이 14잖아요. 그래서 14를 더하면 208이에요. 전 그렇게 외웠어요. 와 논리적이신데요? 네, 체계적으로. 숫자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외워야지. 안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오. 그 다음에 187은 87에 56. 187. 이현우 선생님 제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저는 외웠어요. 그냥 깨알 같은 스킬. 깨알 같은 스킬. 아, 진행을 해야. 명신아 돌아와. 그래서 이 토나와 핀토가 이 관리직에 대한 질문지를 만들어서 이 관리직 직무 분석을 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관리직만 특성화해서. 그럼 지금까지 직무 분석 기법 3가지 본 거죠? 예. 진도 되게 안 나가네요.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관리직 직무 분석은 그 관리직 간의 상대적 가치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니까 그런 점에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 직무의 행동적 요소나 조직의 성과 차원에선 이걸로도 측정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것만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단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3인공조 교과서 보시는 분들이 과업목록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생각나시면 쓰시고 안 써도 되는 이유가 과목록도 보시면은 일반화된 양식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일반화된 양식이 없으면 그 조직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하면은 뭐 무책임한데요? 예. 네. 무책임한데요? 요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과업목록법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가진 편견일 수도 있는데 구조조정을 하거나 인력을 방출하거나 어쨌든 인원을 합리화할 때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개인이 하고 있는 일들을 시간 단위로 쪼개보는 거죠. 쭉 쪼개놓고서 과연 이 사람이 1인분에 해당하는 직무인 건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직무 2개를 합쳐서 한 사람한테 몰아줄 수도 있고 뭐 이제 직무 3개를 합쳐서 2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이상을 하고 있으니 딴 사람을 한 명 뽑아줘야겠구나라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기업에서는 대부분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활용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좀 쓰이는 거다. 그래서 과업을 쭉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쭉 정리해가지고 그거에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어떤 일이 중요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한 일이다 이 과업에서 이런 거는 그 시간을 근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 중요한 건 일과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과목록법의 개념이 그거죠. 이 직무의 모든 과업을 열거하고 이에 따른 시간, 빈도, 중요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과업목록이죠. 네. 그렇게 돼서 이 직무 분석을 했다. 직무 자료를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죠. 이 직무 기술서하고 직무 명세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인데 기술서는 직무를 기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직무수행과 관련된 일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과업이나 직무행동 이런 것들을 기술한 거고 직무명세서는 명세다, 명세표, 사람하고 좀 생각을, 이 사람하고 연상을 시켜가지고 사람에 관련된 거다 해서 종업원의 행동, 기능, 능력, 지식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직무 명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에서는 보통 직무기술서하고 직무명세서 합쳐서 그냥 직무기술서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잡 프로파일이라고 이제 그냥 합쳐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략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중요해지면서 그 직무기술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하는 일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제 대부분 나열이 돼 있는데 전략과 연관해서는 이 직무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걸 가지고 목표치로 삼을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일의 목적, 과업들의 목적 이런 것들을 좀 기술하는 것이 좀 추가가 요새는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서 KPI를 뽑아내고 그 KPI에 있는 지수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만큼의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의 도구로 활용해 먹고 있기도 합니다. KPI 설명을 해주셔야죠. 저 처음에 이제 핵심 성과지표 이런 것들 단어 너무 몰라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KPI는 이제 이게 그 전략에서 나온 얘긴데요. 제가 또 전략 업무를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략기획실, 조본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업이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략은 사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자. 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들을 쭉 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쭉 정해놓고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방법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방법대로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가고자 하는 전략 방향에 맞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다. 근데 그것을 그냥 무엇이다라고 추상적으로 던져주면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100의 일을 해라. 해야 100을 목표로 가지.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팅가팅가 놀면서도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지표로 이걸 줘야 된다라고.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는 이만큼의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지표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KPI라는 거죠. 키 퍼포먼스 인덱스. CSF는 KPI에서 CSF가 나왔나요? 아니 CSF가 위에 있는 개념이죠. 그쵸. CSF 아래 KPI가 나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CSF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 그래서 코어 석세스 팩터잖아요. 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핵심 성공 요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냐. 그 핵심 성공 요인이 뭐냐. 그게 이제 CSF죠. 그게 나오면 그 핵심 성공 요인을 잘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달성해야 된다. 그 핵심 성공 요인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KPI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는 게 내가 회사를 허투루 다니지 않았다니까. 역시 진짜 방금 방금 정말 영웅 같으세요. 예. 그래서 아까는 밥더니 인간들아.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는데 인터파크다 우리 회사가 그러면은 이 배송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하겠다. 우리 회사는 빠른 서비스 CSF를 정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 밑에서 이제 KPI는 택배의 이 빠른 서비스. 그래서 6시 안에 아침에 12시 이전에 주문하면은 6시에 배송이 되는 거. 이게 핵심 성과 지표로 잡아서 이제 배송률이 얼마나 되냐. 그쵸. 당일 얼마나 빨리 배송이 좋은 되냐. 말씀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인터파크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핵심 성공 요인 그 앞단에는 빠른 배송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전략적인 어떤 부분으로 삼아보자. 캐스케이딩.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똑같은 그 책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인터파크가 뭐 팔지 근데? 다 파나? 인터파크가 이제 당일 배송으로 책 파는 데인가? 아니 책 배송. 근데 이제 예스14 인터파크 교보 뭐 이렇게 많았었는데 인터파크가 떴던 거는 그 당일 배송. 광고에서 아침 12시 이전에 주문을 하면은 그러니까 아예 12시에 받겠다. 그러니까 핵심 성과 지표를 우리는 빠른 배송, 우리는 빠른 서비스, 이 고객 만족을 시키겠다.
CSF.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앞단에서는 우리가 다른 회사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무엇냐라고 하는 고민부터 출발을 해서 전략. 나온 거라는 거죠. 조직의 그리고 비전과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큰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직무 기술서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튀어나왔나? 그러니까 네. 그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용어들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조금 우리 이 실무 경험이 풍부하신 이현우 노무사님 아수라베이장 근데 정말 지금 큰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책으로만 예, 보는 그렇죠. 거보다 네, 좋은 책으로.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직무 분석 끝났나요? 아니 거기서 이제 끝으로 결론 결론. 직무 분석 결과를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하냐 직무 분석의 결론 이제 활용에 대해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앞에서 다 했죠. 그렇죠. 목적 파트에서. 목적이 결론의 활용이죠.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생각할 게 직무 분석을 할 때 이 문제점과 대책 아까 잠깐 얘기한 목표를 정하고 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한 3가지 정도 답안지 이제 한국 사람은 3을 좋아해요. 이 직무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나오면은 결론에 이제 이 3가지 정도 써주시면 좋죠. 그래서 문제점과 성공적인 운영 방안 그래가지고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인식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설명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종업원의 강력한 저항이 있겠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분석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조조정을 하려고 이 분석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왜 그러냐면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측면, 확보 측면 이런 데서도 쓰지만 또 언젠가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 입장에선 필요 없다. 개발은 개발대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 언젠가 우리 목을 치려고 이게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성공적 운영만에 그쵸. 나오죠. 너희들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너희들한테 돈 더 주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제 꼬셔야겠죠. 이게 또 하나 신뢰 구축. 아주 예, 좋은 이 성공 신뢰를 방법의 구축. 하나. 예, 그래서 종업원의 신뢰 구축, 강력한 저항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이제 직무가 요즘같이 이제 환경 변화가 급변하고 기술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직무 구조가 계속 변하죠. 네. 이 스마트폰이 스마트 워크라든지 스마트 워크 나온 지 불과 안 되죠. 그 전에 이제 모바일 오피스 막 얘기 나오다가 또 스마트 워크 나오다 이게 몇 년 사이에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직무의 구조가 계속 변화되는 점 이런 거기 때문에 단기간의 이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직무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해야겠다. 이 네. 최근 자료 업데이트. 제가 거기다 좀 보태면은 이 직무급제 혹은 직무제도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이 이제 실제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드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인사라고 하는 게 직무가 있고 거기에 사람을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직무가 이렇게 기업이 딱 있으면 거기에 직무가 쫙쫙쫙쫙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매칭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직무에 적합하게 계속 자기를 단련하고 해서 어느 정도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경력이 쌓아지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험한 입장에서 직무제도는 딱 2가지의 답이 있어요. 하나는 윗사람들이 빨리 나가주고 그 윗사람 자리를 아랫사람이 차고 올라가야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 내가 더 나은 직무로 내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가지거나 아니면 2번째는 회사가 커져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 사람들이 그 직무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숙련을 하고 그러면 그 윗단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자기 개발이 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이 직무제도가 위험한 게요. 딱 그 자리에 박혀 있어요. 그리고 성장이 안 돼버려요, 개인들이. 그래서 이게 미국의 직무급제, 네. 미국의 직무급제 이제 단점들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 직무 외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이제 그래서 그 직무 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에서 사람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한번 바꿔보자 해서 그 뒤에 이제 기술급이라든지 뭐 지식급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화두인 역량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직무 부분에서 사람 부분으로 관심을 좀 가지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이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죠. 자,